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역사에 남을 사상을 남겼을까요? 한조선 시대의 인물을 떠올려 볼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 지식인이자 시대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개혁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유배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연속이었죠. 과연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저작과 사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천재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위인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과 불확실성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통찰과 영감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천재의 탄생부터 실현의 시작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 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총명함은 그야말로 남달랐죠. 3살 때 천자문을 깨우치고 7살에는 스스로 시를 지을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어떠한 지식이라도 빠르게 흡수하고 깊이 이해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책을 놓지 않던 어린 정약용의 모습은 훗날 그가 이룰 위대한 업적의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총명함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듯했죠. 20살 무렵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이가환, 이승훈 형제에게서 서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학문은 그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1789년 28세의 나이로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재능은 비로소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 조정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정약용의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비범한 재능과 강직한 성품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학문을 논하고 개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지음과 같았죠. 정조는 정약용에게 다양한 중책을 맡기며 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원 화성 축조에 필요한 거중기 설계에 참여하고 배다리를 고안해내는 등 정약용은 정조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두 사람의 관계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황금기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800년 개혁의 꿈을 펼치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된 것이죠. 온 나라는 슬픔에 잠겼고 정약용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평온했던 호수에 거대한 돌이 던져진 듯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조선의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득세했고 그들의 칼날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을 향했습니다. 특히 1801년 신유박해가 발발하며 정약용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지식인과 백성들이 고통받고 처형당하는 참혹한 피바람이 불었죠. 정약용 역시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한때 정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개혁의 선봉장이었지만 이제는 역적의 죄명 아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아야 했고요. 정조의 죽음과 신유박해는 정약용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어둠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그는 과연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유배지로 향하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뒤이은 신유박해의 거대한 폭풍은 정약용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죠. 개혁의 꿈을 품었던 그의 앞날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죄명 아래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는 가족과 떨어져 고독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유배지는 전라남도 강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길은 고통과 상실의 연속이었죠. 낯선 땅, 황량한 풍경,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허름한 유배 가옥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했던 그의 지난 상관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실이었어요. 모든 희망이 사그라진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약용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혹독한 시련을 받아들였을까요?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 하락으로 인한 멸시까지 그를 짓누르는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죠.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많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날들이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유배지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좌절 대신 오히려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세상의 부조리를 깊이 성찰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며 실천적인 학문을 완성할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밤늦도록 등불 아래 낡은 붓을 들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의 뒷모습은 지식인의 고뇌와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너덜너덜해진 경전과 고문서를 탐독하며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만 쓰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 강진의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했죠. 농민들의 땀과 눈물을 보며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로 고통받는 민초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학문은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살아있는 실천적 지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이러한 그의 불굴의 정신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훗날 위대한 다산학을 탄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약용. 그의 고독한 여정은 이제 위대한 사상의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되고 있었던 거죠. 강진에서의 18년이라는 긴 세월은 정약용에게 단순한 유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한 학자로 거듭나고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사상을 완성하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의 끈기와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다산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혹독한 유배의 시간이 다산 정약용에게 과연 어떤 위대한 결실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고통받는 백성을 위하고 부패한 시대를 바로잡으려는 그의 뜨거운 열망이 담긴 학문, 즉 다산학이 완성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강진의 작은 초가집은 비록 외딴 유배지였지만
정약용에게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정립하는 거대한 서재이자 연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원고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낡은 붓과 먹물은 밤낮 없이 그의 손에서 닳아 없어졌죠. 그곳에서 그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오직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부흥시킬 길만을 고민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것은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산은 지방 수령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 강령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백성을 위한 행정의 모든 지침이 이 한 권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삶을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리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재판이 만연했던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며 흠흠신서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죄를 심판하는 자가 갖춰야 할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와 법도를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얼마나 신중하고 엄정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다산은 역설했던 것이죠. 그의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당시 사법체계의 모순과 폐단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려는 그의 끈질긴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의 개혁을 꿈꾸는 거대한 청사진, 경세유표를 통해 다산은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지제도는 물론 세금제도, 관리 선발 방식, 심지어 군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죠.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그의 집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유배지에서도 그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그려나갔던 겁니다. 이 방대한 저술은 그가 얼마나 깊이 있게 시대를 통찰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산의 학문은 결코 책상물림의 탁상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에 귀 기울이고 부패한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었죠. 마치 정조대왕의 수원 화성 축조에 그의 아이디어인 거중기가 활용되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듯이 그의 모든 저작들은 당장이라도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생생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이 모든 학문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방대한 저작들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시대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그의 불굴의 의지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과 부패한 시대를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망의 결과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밝혀주려 했던 다산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의 불굴의 끈기와 뜨거운 결정이 개인의 한계를 넘어 시대 전체에 희망을 던진 위대한 유산으로 승화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불굴의 끈기와 뜨거운 열정은 그저 한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암울했던 시대 전체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유산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8년이라는 실로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유배의 시간, 그 기나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쇠락해가던 육신, 가족과의 오랜 이별이 가져온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마침내 귀향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1818년 마침내 강진 땅을 떠나 고향인 마현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났던 젊은 날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가족들과의 재회는 그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혹독한 시간은 그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남은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마현에 머물면서도 다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집필했던 방대한 저작들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하며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학문의 씨앗들을 뿌려나갔죠. 그의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던 뜨거운 염원이 담긴 실천적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마치 거대한 지식의 숲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사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학문에 대한 열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세속적인 부귀영화나 권력은 이미 오래전에 그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학문적 성취의 밑거름으로 삼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을 남겼죠. 다산 정약용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시대를 향한 깊은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결국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진정한 지식인의 표상이었으니까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의 묘비나 기념관 앞에서 숙연해지곤 합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사상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연구되는 모습은 다산하기 지닌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의 지혜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끈기와 열정의 기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는 그저 한 천재의 파란만장한 삶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수많은 난관과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지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